사실은 제가 심리학자인데 앞에 뭐가 하나 좀 특별한 게 붙습니다. 인지심리학이라는 게 붙어서 자주들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 이게 심리학인데 인지심리학은 뭐 하는 겁니까? 김 교수도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모든 심리학은 그 앞에 붙은 글자를 들으시면 무슨 심리학인지 딱 감이 오십니다. 뭐 상담심리학은 당연히 뭐 상담하겠네. 사회심리학은 사회문제 다루겠네. 문화심리학은 문화현상을 연구하겠구만. 뭐 이렇게 다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딱 인지심리학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보통 많이들 그러십니다. 근데 재밌는 건 다른 심리학자들도 저희들이 뭐 하는지 도통 모릅니다. 저 같은 인지심리학자가 옆으로 쓱 지나가면요, 다른 모든 종류의 우리나라의 심리학의 종류가 등록되어 있는 게 한국심리학회 산하소속 34개가 있는데 저희 빼고 33개의 종류에 해당하는 모든 심리학자들이 저 같은 인지심리학자가 옆으로 이렇게 쓱 지나가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 이공계 너 여기 왜 왔냐? 다 이공계거든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이 또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공계에서 왔습니다. 심리학을 사이콜로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사이콜로지에서 출발한 것도 아니고요. 피직스에서 왔어요, 저희가. 물리학에서. 그래서 저희는 조상이 물리학입니다. 프로이드나 융이나 아들러 같은 심리학자랑 아무 상관이 없고요. 50년 전에 그 물리학과에 있다가 심리학으로 팔려왔어요. 저는 한 번도 M&A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는데 물리학이 그런데 그 자연과학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물리학이 인류사에 어떤 공헌을 했느냐라고 한 줄로 줄이면 간단합니다. 자연현상을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는 논쟁을 1초 만에 끝나고 다음 일로 향하게 만들어주고. 자,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물리학이 온도라는 개념을 차원을 숫자로 표현 못했을 때는 진짜 하루 종일 싸워도 결판이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전라남도 광주에 있었던 친구랑 어제까지 경상북도 대구에 있던 친구가 오늘 이제 이 세라톤에 모여서 갑자기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럽니다. 광주에서 온 친구가 야 어제 광주 호벌나게 더웠어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대구에서 온 친구가 웃기지 마라. 어제 대구는 삐까나게 더웠다. 어느 게 더 더운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허벌나게가 더 더운 거야? 삐까나게 더 더운 거야? 이거를 24시간을 뭐 얘기해도 모를 텐데 근데 이게 갑자기 어떤 친구가 이럽니다. 야 어제 광주 36.2도고 대구 37.4도야. 이러면 끝나죠. 그러니까 이게 24시간이 아니라 몇 날 며칠 논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게 물리학이 자연적인 현상 중 온도를 숫자로 표현하면서 이제 다음 일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숫자로 표현했다는 건 사칙 연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 더하기 5는 2라는 것처럼 다음 단계로 추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적인 현상을 추론, 아직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다음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게요, 자연과학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세상에 언어로만 말을 해야 됐던 걸 숫자로 교량형을 바꾸면서 기하급수적인 아주 엄청난 폭발적인 발전의 속도를 만들어내죠. 근데 물리학자들 중에 습도, 온도, 거리, 무게 이런 것가 아니라 사람을 숫자로 표현하고 싶은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건 여전히 지금도 꿈입니다. 자, 만약에 한번 사람의 마음을 숫자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진다면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어떤 남학생이 앱을 새로 나온 걸 깔았는데 사랑의 앱입니다. 근데 이걸 딱 깔고 난 다음에 내가 평소에 되게 정직한 어떤 여학생 앞에서 좀 잘해주고 막 앞에서 알람방도 좀 켰더니 갑자기 그날 저녁에 사랑의 앱이 딱 알림창이 터지면서 저 여학생의 마음을 얻기까지 32% 진도 완료. 그리고 그 다음날에 갑자기 또 조금 더 막 열심히 잘해주고 선물 주었더니 47%까지 진척. 근데 그 다음날 좀 바빠가지고 좀 소홀했더니 41%로 감소. 자, 이렇게 계속 보여주면 연애 못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스스로 진화하겠죠. 사실은 근데 그게 근로자들의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숫자로 인덱스해서 피드백 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바로 그 개념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마음을 숫자로 표현하면 가능한 일들입니다. 꿈같은 일이죠. 도전해본 심리학자들이 나온 겁니다. 그때는 물리학자였죠. 이 연구 분야는 사이코피직스라고 합니다. 미친 물리학은 아니고요. 정신물리학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그 분야 연구자들이 심리학으로 그냥 건너온 겁니다. 물리학과에서도 하도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니까 야 너희들은 감당이 안 된다. 야 너희들은 저쪽으로 가 문과로. 그래서 문과에 갔는데 여전히 물리학자들처럼 똑같이 배우고 그 다음에 물리학자들이랑 똑같은 커리큘럼에서 양성이 되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아닐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숫자를 찾아내는데 계속해서 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정말 어이없는 연구인 것 같은데 그 연구가 끝나면 대부분 인류가 했던 고민의 하나가 결론이 납니다. 종지부를 찍게 되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 연구를 한 14년째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격, 그 사람 성격 알고 싶잖아요. 그 친구 성격 어때? 야, 그 사람 성향이 어떤 성향이야? 우리 이런 걸 알고 싶은데 그렇다고 그분한테 가가지고 200만 원짜리 성격 검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 2년 사귄다고 나면 지금 열심히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한 2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남의 얘기를 통해 어떤 사람이야 들어보기도 하고 술도 마셔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초 만에 그 사람 성격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적 데이터가 1,500만 명이고요. 뭐 저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MIT와 칼텍에서는 양리학자나 병리학자들까지 들어와서 연구를 하고 있죠. 우리 인류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정확한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성격도 거기에 있죠. 왼손 들어주십시오. 그 손 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내 성격이 다 있습니다. 설마니 제가 지금부터 손금 봐드리면 저 탁골공원 가야 되니까 있고요. 손금 볼지 모릅니다. 엄지손가락을 1번이라고 하고 새끼손가락을 5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엄지손가락 옆에 있는 2번은 검지라고 보통 하죠. 그리고 새끼 옆에 있는 4번은 약지라고 보통 합니다. 자, 엄지손가락 바닥을, 왼손 바닥을 보시고 손바닥을 보시고 손가락을 붙이지 말고 벌려서 보셨을 때 엄지 옆에 있는 2번 그리고 새끼 옆에 있는 4번 어느 게 더 긴지 길이가 더 긴지 한번 지금부터 한번 봐주십시오. 벌리고 보셔야 돼요. 붙이지 말고 손 등 보지 마시고 손 바닥으로 벌려서 보셨을 때 첫 마디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첫 마디 기준으로 2번과 4번 엄지 옆에 있는 2번과 새끼 옆에 있는 4번 어느 게 더 긴지 한번 보십시오. 네, 2번이 더 기신가요? 네. 4번 그분도 계세요. 네. 자, 거의 비슷한 분도 계시죠. 지금 뭐 볼펜이나 연필이나 이런 걸로 지금 몇 개 대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못 가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죠. 자,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정확한 성격 검사의 결과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성격 검사가 또 한 번에 끝나죠. 셋 중에 하나에 손 들어주시면 되죠. 난 2번 길다, 4번 길다, 난 정말 똑같다. 셋 중에 하나에 손 들어주시면 되죠. 난 2번 길다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난 2번 길다, 그래. 죄송합니다. 네. 불안해하십니까? 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 내리시고요. 나 4번 길다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네, 이렇게 계세요. 네. 좋습니다. 내리시고요. 난 정말 비슷해. 난 정말 가리는 건 불가능한 정도 비슷해. 네, 이렇게 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리시고요. 자, 2번 길다. 처음에 손 드셨던 2번 길다고 손 들어주신 대표님들 다시 한 번만 손 들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님들 잘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내리십시오. 이분들이 바로 현재 자기 생물학적 성이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뇌가 여성인 분들이에요. 잠깐만, 나 오늘 커밍아웃 하는 거냐? 그럴 뜻이 아니고 2번 손가락이 긴 분들의 성격적 특징이 있어요. 1,500만 명에서 거의 예외가 안 나올 정도로 안정적으로 관찰이 됩니다. 2번 손가락이 긴 분들의 성격적 특징이 뭐냐면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애착, 공감, 소통 능력이 좋아요.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냐라고 보통 말씀드리고요. 이제 4번 긴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이제 더 불안해지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내리시고요. 지금 당장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를 가셔서 축구하시면 대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로 9년 전에 영국인지 심리학 EPL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뛰고 있죠. 뭐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뛰고 있고
9년 전에 영국 인지 심리학자들이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손가락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전수. 그 해에 뛰고 있는 선수를 전원을 측정했는데 참 재밌는 현상이 발견되죠. 공격수로 갈수록 4번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고액 연봉자로 갈수록 4번이 길어요. 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번에 제가 하죠. 이제 태능이 아니라 진천에 선수촌이 가 있습니다. 각 종목에 국가대표 선수들의 4번 손가락을 측정하면 그 종목에서 국가대표 선발되지 못한 선수들에 비해서 다 깁니다. 압도적으로 길어요. 4번 손가락 긴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격적인 특징. 이분들이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어요. 김연아가 그렇게 4번이 길어요. 그러니까 얘가 독한 애예요. 얘가 아사다오마를 볼 때마다 쥐잡듯이 이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4번 손가락이 직업적으로, 직업군의 평균으로 보면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EPL에 있는 축구 선수들보다 더 긴 친구들 있죠. 직업적 평균으로는 이 친구들이 제일 깁니다. 그 친구들이 바로 프로게이머들입니다. 홍지호나 이규환 같은 친구는 4번이 박수성보다 길어요. 24시간 승부 보는 애들이죠, 얘네들 사실. 근데 반면에 2번 손가락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분이 이어령 박사님. 두 번째로 2번이 긴 분이 금난세 선생님. 유난히 교육자들, 인문학자, 예술가들이 2번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야, 그러니까 오늘부로 야, 내 기업을 포기하고 축구하는 얘기냐? 아니면 야, 나 오늘부터 무슨 학원 차리는 얘기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성공적인 위치로 가는데 스타일과 길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육군본부에서 고위 장성들의 손가락을 측정하면 4번 손가락이 긴 장성들을 이쪽에 앉으시라고 하고 2번 손가락이 길다고 손대신 장성분들을 이쪽에 앉으라고 하면 이렇게 부분에서 앉혀만 드려도 본인들끼리 상대쪽을 쳐다보면서 막 웃으세요. 왜? 이게 뭔 뜻인지 금방 알거든요. 4번 손가락 긴 장성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전방에서 사단장 하던 시절에 용장 소리를 들었던 분들. 2번 손가락 긴 장성들은 거의 예외 없습니다. 사단장 시절부터 덕장 소리 들었던 분들이죠. 몇 분만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번에 왜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김종원 위원장,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세 분이 왜 DMZ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 카메라에 잡혔었죠? 뒤에 되게 무섭게 생긴 장군 한 분이, 사성 장군 한 분이 이 세 사람의 국가정상 앞에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고 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밥 먹다가 식당에서 야, 저 사람 누구냐? 야, 되게 무서워 보인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네. 국가정상이 세 명이나 있는데도 그분이 지금 합참의장 하시는 박한기 대장이신데요. 제가 지금까지 측정해드렸던 우리나라 장군 중에 4번 제일 길어요. 근데 이분 별명이 깡패예요. 소위 때부터 깡패입니다. 근데 지금 포천에 있는 5군 단장 하시는 안준식 그 중장과 지금 이 직전까지 1군 사령관 하셨던 김용식 대장,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2번이 긴 분인데요. 아예 김용식 대장님은 소위 때부터 별명이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중대장이 소위 시절에 김용식 대장한테 너 대위로까지 진급만 해도 내가 손가락이 작은 짓이다. 네가 무슨 군인이야? 순에 빠져가지고. 근데 대장 되죠.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덕장입니다. 자, 요즘은 3D 기법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도 얼마든지 복원됩니다. 손이 들어간 사진이 한 20장 정도만 딱 들어가면 이게 거의 그대로 복원이 되죠. 우리나라 역대 기업사에서 4번 제일 긴 분이 현대그룹 만든 정치홍 회장이세요. 근데 이분 자서전 보면 2페이지마다 한 번씩 나오는 얘기가 있죠. 해봤어? 에이씨.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 2번이 제일 긴 우리나라 기업인이 작년에 잡고 하셨죠? LG그룹의 부본부회장입니다. LG는 아예 사훈이 이화예요. 그룹 연수원 이름을 보면 딱 색깔이 나오죠. 현대자동차그룹 인재개발원, 삼성인력개발원, 한화인경원,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경기도 이천에 있는 LG만 인화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 전체 연수원. 잘 모르는 분들은 운전하고 지나가시다가 야, LG에서 야, 고아원도 운영하냐? 뭐 이래요. 인화원입니다. 자, 이러면 맨 마지막에 손드신 분들이 좀 섭섭하실 겁니다. 야, 우리 뭐 짬짜근이냐? 믿으셔도 아니에요. 자, 한번 손들어 주시죠. 나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내리시고요. 이 두 손가락의 길이가 저희들이 모든 전 세계 연구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합니다. 실제로 이
연구자들이 자기 데이터를 남과 공유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이 분야 연구자들은 다 서로 공유를 아주 기꺼이 합니다. 이 두 손가락의 길이가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센티미터도 아니고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근데 페이스북의 CEO 마크 주커버도 이게 거의 똑같습니다. 빌 게이츠도 비슷하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공계 출신인데 인문계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그런데 인문계 출신인데 이공계랑 협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되게 비슷합니다. 심리학의 이공계, 인지심리학자들은 이게 거의 다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거예요. 이른바 연결하고 융합하는 사람들. 막판에 제일 좋은 거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 술자리에서 하면 한 대 맞게 딱 좋은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사기를 쳐도 유분수지 말이야. 내가 차라리 혈액형을 믿겠다 이놈아. 아마 이런 정도 얘기 들으시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존하는 가장 정확한 성격입니다. 왜냐? 저희들이 20년 전에 되게 중요한 사실을 먼저 하나 밝혀내고 이걸 하고 있기 때문이죠. 20년 전에 저희가 밝혀낸 사실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요. 누구라도 인간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10달 동안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걸 태아식이라고 하죠. 산부인과학에서는 안전한 출산과 관련된 연구에 집중하다 보니 태아 초창기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관심 있게 보지만 실제로 어떤 형성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외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안 일어나야 된다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어떤 것이 어떻게 즐겁게 행복하게 아니면 신기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죠. 그래서 이거 다시 인지심리학, 생물학, 의학, 진화인류학까지 다 붙어서 태아 연구를 해보면서 20년 전에 어마어마한 사실 하나가 밝혀졌죠. 그게 바로 뭐냐? 인간은 태아 시절 10달 동안 자기의 손가락 5개를 어머니의 호르몬계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5개의 손가락에 뼈와 근육이 아직 생성이 안 된 태아에게 5개의 각기 다른 호르몬을 1번부터 5번 파이프에게 하나씩 주고 있더라고요. 2번 손가락을 통해서 내 어머니가 나에게 10달 동안 계속해서 입력하신 호르몬이 바로 애착과 공감과 소통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에스트로겐입니다. 그러니까 이 2번 손가락이 긴 분들은 이 에스트로겐을 2번 손가락을 통해서 10달 동안 어머니로부터 많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4번 손가락을 통해서 내 어머니가 또 나에게 10달 동안 주신 호르몬이 있죠. 그게 바로 TST라고 하는 약으로 가진 테스토스테론. 인간이 모든 종류에 욱할 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병강세가 많이 하고 달려들 때도 TST지만 나오는 거지만 주식 투자할 때도 야 한 방에 다 질러보자 이게 또 TST가 나온다는 거고요.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도 야 한 번 주지 2번 주고 몰아붙여 이게 TST가 나올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4번 손가락 긴 분들은 좀 욱해요. 대신 뭐가 있습니까? 결정을 하죠. 그래서 역대 미국 대통령 43명 중에 손해 사진 확보가 가능한 31명. 조지 워싱턴 같은 초대 대통령은 사진기 이전에 나온 대통령이니까.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31명이 사진에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손사진에 복원이. 이건 저희랑 UCLA랑 하고 있는데 역대 4번이 제일 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트럼프예요. 근데 미국 역사 참 아이러니하죠.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2번이 제일 긴 사람이 하필이면 직전 대통령 오바마입니다. 이게 미국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 오바마가 좋고 나쁘고 트럼프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갑자기 지도자의 스타일이 너무 극과극으로 바뀐 거예요. 가장 공감하고 소통하는 지도자를 8년이 그런 스타일의 지도자가 8년을 재임하다가 가장 승부사적인 사람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으니 미국 사람들이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죠. 저희들이 이런 연구를 한 4만 개쯤 한 집단입니다. 이런 거 한 39,999개가 교과서에 더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을 하나 발견할 때마다 다른 수많은 사람에 대해서 논하는 그 연구자들이 저희 데이터 하나 딱 가지고 이런 게 한 뭐 1000만 명, 2000만 명 데이터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딱 하나 내놓으면 자기네들의 논쟁에 종집을 찍습니다. 이 연구가 어떤 논란의 종집을 찍었느냐. 성격은 타고납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격은 안 바뀌어요.
인간은 부모로부터 두 가지를 태아 시절에 결정받는데요. 그게 바로 IQ랑 성격입니다.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아예 생물학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뒤에 딴소리하는 연구자가 없도록, 그래서 20년 전부터 생물학에서는 저희들이랑 이런 연구 같이 하면서 아예 교과서, 대학교 1학년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에 IQ랑 성격을 묶어서 아예 기질이라고 써버렸어요. 근데 기질의 정의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형질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이건 논쟁을 끝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김 교수, 성격이 안 변한다고? 야, 안 맞지.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얼마나 내성적이었는 줄 알아?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맛을 가렸는 줄 알아? 그런데 내가 내 기업을 20년 동안 지금 운영하면서 나 이제 말 진짜 잘한다? 영화 한 장만 주고 가지고 내가 2시간을 떠들어. 우리 집 애들은 나보고 좀 조용히 하래. 발견해줬다는 얘기까지 들어 내가. 나 그러니 예전에 내성적인 성격에서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뀐 거 아니야? 라고 정말 많이들 얘기하세요. 자, 이것도 제가 오해의 소지를 어깨에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 성격은 그대로고요. 사회적 능력이 향상되신 것뿐이에요. 이건 완전히 별개 문제입니다. 심리학에는 사회적 성격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왜? 심리학에는 다만 개방적인 성격이냐 보수적인 성격이냐, 그리고 개방적인 건 이건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측면이 아니라 심리학에서 개방적인 성격이라는 건 새로운 변화에 좀 더 민감한 거고요. 보수적인 성격이라는 건 기존의 것을 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건학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민감한 성격도 있고 또 둔감한 성격도 있죠. 좀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분들도 계시죠. 자, 이런 건 변하는 게 아닌데 기본적으로 사회적 능력이 자꾸 향상되십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매너, 화법, 예의 범절, 심지어 분위기에서 안 재미없는 얘기도 웃는 센스 같은 게 계속해서 증가하시죠. 그것 때문에 대화를 잘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기술이 발달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성격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청년에서 장년, 중년, 노년으로 가면서 이 사회적 능력이 발달하니까 자기가 자꾸 외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내성적인 분들에 가깝습니다.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자꾸 이분법적인 용어를 쓰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성적인 사람도 반, 외향적인 사람 반. 그런데 외향적인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적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70에서 80%가 내성적이고요. 전 국민들이 외향적인 것 같은 브라질에 가도 내성적인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내성적인 사람의 숫자가 더 많냐면요. 외향적인 사람은 계속해서 관심이 외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거의 30분째 남의 얘기를 듣지를 못합니다. 외향. 늘 관심이 외부를 지향해서. 대체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은 한 15분 정도 지나면 나가요. 밖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더 웃긴 건 나간 지 15분이 되면 이제 여기가 궁금해져서 이거 들어오죠.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은 늘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겉모습이 왔다 갔다 하니까 행동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은 활기차 보이는 것 뿐입니다. 아닙니다. 아주 말 잘하고 재밌는 사람들이 대부분 내성적이고요. 일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내성적이고요. 개그맨들이 저희가 성격을 쭉 옆에서 보면 개그맨들의 80%가 내성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인구의 80%가 내성적입니다. 유재석은 전형적인 내성적인 사람. 박명수, 정영돈, 정준하 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무한도전 역대 멤버 16명 중에 유일하게 한 명이 내성적, 외향적이에요. 왜 깜짝이셨죠? 노홍철이에요. 예정부 되면 외향적입니다. 나 노홍철이다 손들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은 그리고 자기의 기업이나 자기의 일을 그렇게 꾸준히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오래 못해요. 외향적인 사람. 계속 어디 딴 데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우리나라의 기업의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좀 더 사이즈가 큰 기업의 임원분들은 확률적으로는 95% 내성적인 분들이에요.
왜?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서 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문제를 직시하는. 그래서 공부든 일이든 그걸 계속해서 진득히 오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오래 한다는 것 자체가 내성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내성적인 분들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조금 더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모두 내성적인 분들이에요. 근데 이 내성적인 분들이 무엇을 가지게 되시느냐? 사회적 능력과 기술이 거기다가 얹어져요. 자, 그러니 내성적인 분들의 장점인 집중력과 직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원래 있는데 게다가 사회적 능력까지 가지게 되니 굉장히 사람이 원숙해 보이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과 내성적인 사람 간의 차이를 또 세상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굉장히 사람을 만나는 걸 즐기고 좋아하며 내성적인 사람은 낯가리고 사람과 대화하는 걸 꺼린다. 이건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양쪽 모두 사람을 좋아하고 대화를 하는 걸 즐기며 그리고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생산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합니다. 다만 하루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적은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향적인 사람이 하루에 20명을 만나서도 계속해서 30분 단위로 만나도 즐겁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과 뭔가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면 외향적인 사람이 20명이 내성적인 사람은 그 절반 정도인 10명까지만 감당이 되고 10명 넘어가서 11명, 12명 되면 이제 싫은 겁니다. 10명까지는 거의 똑같아요. 자, 그런데 나머지 시간에 내성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나를 성찰하고 직시하고 그 다음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성적인 분들이 사회적 능력을 가지게 되면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양을 넘어서 만나겠죠. 내가 하루에 말할 수 있는 양을 자꾸 초과해서 말을 하겠죠. 근데 기술과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위험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지쳐있는데도 지쳐있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하면서 자기를 사회적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냥 많이 조심하십니다. 사람은요, 휴대전화 배터리처럼 자기의 에너지가 얼마나 남았는가를 100개의 눈금으로 인식을 못합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은 충전하고 난 다음에 98%나 있네, 오늘 여유 있겠다. 한동안은 충전하지 말아야지. 계속 사용하시죠. 좀 이따 보니까 74, 58, 그럼 슬슬 조금 이제 충전해야 되겠는데 22, 충전하자. 이렇게 돼서 완전히 꺼지기 전에, 시스템이 꺼지기 전에 충전을 하시죠. 자기의 피곤함의 정도를 100개의 눈금이 아니라 10개의 눈금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쉬어야 될 지점을 그렇게 정밀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쉬어야 될 지점이나 내가 이제 피곤함이 조금 시스템을 과부하 걸리기 전에 좀 놔둬야 되겠다는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 안에 그런 눈금이 없고 그런 인식이 없으니 자기가 얼마나 일을 못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내가 오전에는 굉장히 말을 잘하고 내가 뭔가 말을 할 때 프레젠테이션이나 서류를 볼 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오후에 자꾸 말이 어버버되고 뭔가 자꾸 실수가 생기면 내가 지쳤구나 라는 걸 간접 추론하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투수가 야구 경기에서 공을 던질 때 한 6회쯤 되면은 왜 잠깐 별다른 위기가 없는데도 투수 코치들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뭐 주자가 많은 상황이다 이러면 위기니까 올라가서 조금 더 마음을 다잡을 때도 있는데 야구 경기를 가끔 보시면요 주자가 아무도 없어요. 방금 전에 삼진을 하나 잡았어요. 원아웃 만들었습니다. 이제 안타도 2개 넣으면 이제 6회도 마무리가 되는데 엉뚱하게 투수 코치들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때가 뭔지 아십니까? 투수가 자기가 지쳐있는 걸 언제 아냐면 전간판 뒤에 있는 자기 구속을 쳐다보면서 알아요. 내가 1회에는 148km를 던졌는데 순간적으로 5회나 6회 뒤를 봤더니 똑같은 공을 던졌는데 148이 아니라 135가 나옵니다. 그럼 이 투수가 내가 지쳤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쉬고 싶은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고요. 또 선수에 따라서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투수 코치가 올라갔을 때
아무 위기가 아닌데도 올라갔을 때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야, 자꾸 전광판 쳐다보지 마, 씨.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던져. 그러면 한 해 정도 더 던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수한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내 사회적 능력이 뛰어나지면서 내가 지쳐있다는 걸 계속해서 모르시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의외로 나중에 전원이 한 번에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번아웃입니다. 책상 서랍 열기도 어려울 정도의 무기력감을 느끼십니다. 아, 나 이제 이 일 정말 못하겠어라고 갑자기 폭발하시거나 무너지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유형의 번아웃이 오히려 이거예요.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딱 번아웃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경영학에서는 그렇게 또 가르쳐 주세요.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 혹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이게 사람이 번아웃 오는 두 가지 양대축이라고 보통 가르쳐 줍니다. 당연히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사회죠, 세 번째가 오히려 더 중요하고도 위험한 겁니다. 자, 가끔 이런 날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강의도 들으시죠. 점심도 맛있게 드셨어요. 오후 1시에 나 다시 이제 업무 시작해야지라고 활기차게 또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늦은 오후에 갑자기 허망함이나 탈진감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얘기하고 너무 만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나를 소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은 어떻게 있으셔야 돼요? 잠시라도 혼자 있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아예 나한테 안 들리는 곳으로 가셔서 나를 한 2시간 정도 완전히 고립시키셔야 돼요. 이때는 가족도 타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때 오히려 거꾸로 하십니다. 이때 번개를 치세요. 그래서 얘들아 다 나와! 아니, 가까운 사람들이랑 즐겁게 얘기하면서 맥주 한잔하고 수다 떠는 너무 스트레스 해소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엄연히 사회적 노동에 해당합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생활 하라고 만들어진 뇌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3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에 대해서 1%도 진화를 안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 인간은 지금도 자기의 존재가 원시 수렵 상태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원시 수렵 상태는 무슨 뜻이냐? 만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주워먹으며 졸리면 자고 웬만하면 여기저기서 멍 때리는 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을 최단 기간 내에 많이 만나는 인류가 어디 있었어요?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리더가 고독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밀어내서 어쩔 수 없이 밀려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고독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좀 즐겁게 일하고 내 직원들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데 거기로부터 자발적으로 나와서 잠시 내 시간을 갖는 게 고독이죠. 첫 번째는 해가 되고 병이 되지만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격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이런 얘기들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어쨌든 이 IQ랑 성격을 옆에서 쭉 지켜본 연구자들은 한 20-30년 지나면 꼭 이런 얘기 합니다. 인간 안 변한다. 인간 안 변해.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변하는 게 있죠.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변해야 되죠. 당연히.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리더가 부하의 성격을 개조할 수는 없고 선생님이 학생의 성격에 변화를 줄 수는 없지만 뭘 변화를 만들 수 있냐면 관점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그 방법이 최근에 나왔죠. 한국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대화하기 어려운 인간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과 대화를, 이건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태인 심리학자들이 한국 사람 연구를 해보면 야,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처럼 대화하기 힘든 사람이 없어. 왠지 아십니까? 이 IQ랑 성격을요, 그
그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유태인들이 연구를 하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한 20년 전부터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유태인 심리학자들. 야, 전 세계에서 우리 유태인의 영향력이 씨알도 안 먹히는 나라가 2개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래요. 나머지 하나가 북한이랍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뭔 소리야? 이러면 대단히 놀라운 얘기들을 해줍니다. 일본 국적의 유태인이 27,000명. 얘네들이 2차 세계대전도 넘어간 친구. 얘네들의 직업이 대부분 금융업입니다. 뭐 1금융부터 사채 쪽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중국 상해의 남부의 상해를 비롯한 금융권 벨트에 8만 명의 유태인이 살아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이에요, 아예. 근데 우리나라에는 유태인 다세대 주택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유태인 협동조합 이런 게 없는 유일한 나라예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도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정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어떻게 인구가 5천만이나 사는 나라에 12권 경제국가에 어떻게 유태인들이 들어와서 사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영토적인 기반이 취약한 유태인으로서는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되는 주제이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유태인 인지심리학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건 누구나 다 연구하잖아요. 다 필요 없어. 야, 기질을 연구해. 한국 애들 IQ랑 성격. 그걸 연구해보다가 이 친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IQ는 의외로 빨리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그렇게 대규모로 연구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도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서 좋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이 신드라한 반응이 그 증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도 자기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되면 알기 좋은 건가요? 이게 또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측정을 해서 측정값 자체에서 차이가 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같은 IQ를 가지고도 그 IQ를 가장 낮은 IQ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정보. 저희들이 그걸 125 정도로 잡습니다. 아프리카 친구들이나 남미 친구들한테 너 125인분한테 너 IQ 얼마나 있다 그러면 야 진짜 물어봐줘서 고맙다 이 자식아. IQ 125 엄청나지 않냐? 무슨 훈장처럼 자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전 세계에서 거의 탑이에요. 자기 이 125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치부를 건드린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IQ 125인분한테 너 IQ 얼마나 이러면 이딴 걸 왜 물어봐 이씨. 나 IQ 120, 50 이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의 반응이 더 웃깁니다. 너 공부하는 거는 아니겠다 야. 뭐 이러면 IQ 125가요. 이 지구상에 사는 인류 75억을 100분위로 열거하면 3등에서 4등급 안에 들어갑니다. 역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26명의 IQ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데 이 26명의 가장 중앙값이 125. 물론 평균은 좀 올라갑니다. 왜? 아인슈타인 그 인간 때문에 188이 나오는 바람에 평균의 축하가 좀 올라가죠. 130대 축하하고 IQ 더 이상 연구 안 하고 그 다음에 성격을 연구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서 일본이랑 중국과도 큰 차이가 납니다. 한국 사람은 이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예 없어요. 다른 나라는 다 있는 자, 한국 사람은 낙천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나라는 진짜 많아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여기 제 옆에 앉아있는 이 박 대표님 낙천적인데요? 그건 우리 눈으로 봐서 그런 거고요. 네, 국제 기준을 갖다 놓으면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고 어두운 분입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 낙천성 연구를 하도 하지 않길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른 나라의 낙천성 연구를 몇백 개를 쫙 해서 썸을 하면 평균이 나오거든요. 기준의 평균. 그 기준의 평균 3개를 저희들이 가지고 보통 낙천적인 사람을 분류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기준에 다 손드시면 낙천적인 분이에요. 분류되실 수 있어요. 나한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실 때마다 손들어 주시면 됩니다. 한 분께서 하나의 기준에라도 손드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됩니다. 첫째, 낙천적인 사람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대인관계에 있어서든 1년에 1회 이상 스트레스라는 걸 받지 않습니다. 게임 끝났죠. 모두 탈락하신 겁니다. 둘째, 낙천적인 사람은
사업 실패, 대입 실패 혹은 선거에서의 낙선과 같은 자기 인생의 큰 실패나 좌절을 만들어냈을 때 혹은 경험했을 때 이거 가지고 3일 이상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어쨌든 다 끝났죠. 셋째, 이게 제일 무서우실 거예요. 낙천적인 사람은 시험 전날 조금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런 표정 저한테 보여주고 계십니다. 김 교수, 장난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말도 안 되는 기준을 말해놓고 우리가 거기에 해당은 안 된다고 낙천적인 사람이 아니야? 자, 이 세 가지 기준에 다 손들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 40%를 넘기는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그리고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52개 국가 중에 거의 대부분이 최소한 3분의 1이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낙천성이라고 하는 걸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 분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낙천성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게을러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게으른 게 아니라 적게 가져도 쉽게 행복해지는 것 뿐입니다. 낙천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되겠죠. 많이 가져야 행복해지잖아요. 그만큼 많이 가지려면 부지런히 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부지런한 거예요. 압도적으로 부지런해요. 아, 무슨 소리야? 내가 출장 갔을 때 일본, 중국, 대만 이쪽 친구들 보니까 그 친구들도 못지않게 부지런하던데 일할 때만 분석하면 우리나라랑 그렇게까지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데 놀 때를 분석하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놀 때도 부지런한 인간들이 한국 인간들이라고 본문에 써놨습니다. 이렇게 우리 또 설렁설렁 안 놀잖아요. 그렇죠? 놀이동산에서 엄마가 자녀를 이렇게 혼내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너 그거밖에 못 놀겠냐? 똑바로 놀아. 자유권 사줬어요. 유럽 심리학자들이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해요. 학교에서 만날 때마다 저한테 옆에 와서 얼마 전에 벨기에 심리학자가 이럽니다. 야, 니네 한국 사람들 우리 유럽에 놀러 보면 복잡한 관광객이래요. 행동은 근로자래요. 아니, 남의 나라에 놀러 온 너희들은 왜 도대체 새벽 4시 반에 자꾸 일어나요? 그럼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일어나냐? 일본, 중국 때문에 다 9시에 일어난답니다. 왜? 놀러 왔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한 게 최고의 가치를 이루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좋은 가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부지런하고 열심히인 게 최고의 가치, 유일하게 최고로 높은 가치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 우리나라 동화는 아예 처음부터 특징이 있죠. 모든 악당들이 그래서 게을러요. 게으른 게 악이 된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은 상태가. 그런데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가치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한데 가장 중요하고 높은 위치로 가게 돼서 선이 돼버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선의 반대말이 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이 뭐가 되냐면 부지런하지 않은 상태가 돼버려요. 하루 24시간 중에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무언가를 하는 것과 가장 반대되는 상황이 뭐 하는 상황이겠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악이 되버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잠을 죄악시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 어마무시한 욕을 우리나라만 해요. 너 잠이 오냐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이냐면요. 저희 심리학이 200년 동안 인간을 연구했는데 인간이 가장 잔인하고 확실하게 고문하는 방법이 잠 안 재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모가 잔식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잠이 오냐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너 잠이 오냐 지금?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너 잠이 오냐 지금 이런 핀잔을 하겠습니까? 바보 같은 짓, 어이없는 실수, 이런 거 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바보 같은 짓을, 그런 어이없는 실수를 자꾸 연발하고 있을까요? 그 전날 잠을 제대로 안 자서 그런 거죠. 그렇죠? 자, 저희가 잠을 연구했고 지난 200년 동안 그 전날 잠을 거의 못 잔 사람, 아예 못 잔 사람은 뭐 당연하고요. 그 전날 잠을 거의 못 잔 사람, 혹은 최근 일주일 동안 잠을 굉장히 부족하게 잔 사람은 오늘 직장에 나와서든 학교에 나와서든
수학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안 좋은 게 뭐냐면 잠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의 습관, 특히 나쁜 습관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계속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가지니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공식 석상, 사람들 눈이 많은 곳,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에 계속 가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나쁜 습관이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재밌는 예 하나와 재밌지 않은 예, 좀 더 국가적으로 좀 어려웠던 예, 제 머릿속에도 한 수천 개가 있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자기 습관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가를 보여주는 예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저희 아주대학교에 수시 입시를 지난 7년 동안 총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아주대학교에 무려 25,000명의 고3 아이들이 면접을 보러 왔었죠. 자, 입사시험 볼 때도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성인이. 그런데 이 19살짜리 어린아이들이 내일 자기의 인생이 결정나는 수시 면접을, 그것도 무섭게 생긴 교수님 3분 앞에서 본다? 잠 오는 애들이 없습니다. 잘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이 25,000명의 아이들은 뚝기눈이 돼서 그 다음날 면접장에 오죠. 저는 그 7년 동안 이 25,000명을 지켜봅니다. 얘네들은요, 잠을 자지 못한 이 아이들은, 고3 아이들은 이 25,000명 거의 대부분 면접 장소에 들어와서 교수님 3분 앞에서 자기 습관 하나씩 다 보여주면 돼요. 10명 중에 3명이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꼽니다. 이게 습관입니다. 10명 중에 2명이 들어오자마자 턱을 베고 지가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게 습관인 거예요. 제일 재밌는 건요, 10명 중에 1명이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가요. 이게 습관인 거예요. 이거 나쁜 습관은 아니죠. 자, 좀 더 비극적인 예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4월달에 S모증권 공매도 사건. 그 회사 직원 1,500명에게 그 회사 오퍼레이터 한 사람이 실수로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 30억에서 400억까지 넣었죠. 그리고 그 1,500명 중에 21명이 매도했잖아요. 나라가 발칵 뒤집혔지 않습니까? 증권사 직원들의 윤리에 대한 엄청난 질타가 쏟아졌죠. 그런데 그 21명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야, 말이 돼? 그걸 어떻게 누를 수가 있어? 당연히 구속되는 건 몰라? 바보 아니야? 천치 아니야? 정신질환자들 아니야? 당연히 그 회사에서도 1,500명 직원들 중에 이 21명이 이걸 눌렀다는 걸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미친놈들 누구냐라고 당연히 본사 대회의실도 불렀죠. 이 21명이 호출되고 21명의 내 기록을 보고 그 본사 인사팀이 더 놀란 겁니다. 왜? 거의 대부분 모범사원입니다. 평가가 좋아요. 중상위권이 아니라 상위권도 있어요. 평판은 나쁘지 않고 업무에 대한 경험도 굉장히 노련한 편에 속한 분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당신들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결정을 했느냐, 어떻게 그걸 팔 생각을 했느냐. 증권업계에서 종사한 지 5년이 넘은 사람이. 그랬더니 이분들도 다 대의 이러는 겁니다. 아, 저도 제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대표님께서 야, 김 교수한테 전화 줘. 야, 걔가 이런 이상한 문제는 잘 풀어.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직접 오셨죠. 전 답을 한 방에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미 다 같이 지쳐졌잖아요. 언론사에서는 그렇게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대표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제 퇴임하시는 걸로 가면서 또 관련자 수사받고 이렇게 넘어가서 법적으로만 끝났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21분이 거의 예외 없이 그 전날 48시간 동안 잠을 안 잔 분들. 게임 때문에 안 잔 분도 계시고요. 일 때문에 안 잔 분도 계시고, 불면증 때문에 안 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어쨌든 안 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틀 이상 잠이 박탈된 그들은 지난 5년, 10년 동안 수만 번 눌렀던 매도 버튼을 아무 생각 없이 누릅니다. 그러면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파면. 우리나라에서요, 갑질, 아니면 실업, 뭐 이런 사태들이 많잖아요. 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의 품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주위에서 들어보면, 아, 진짜 그럴 분이 아니다. 진짜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그런 분은
라고 하면서 주위에 의아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뭡니까? 잠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나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해도 되는 행동들이 있죠. 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의 또 다른 중요한 종목은 잠을 자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잖아요. 중요한 결정을 하는 혹은 중요한 발표를 하는 중요한 계약을 하기 전날 리더 자신이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잠을 자지 않는 리더가 오히려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이제 뒷부분 마지막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가 해야 되는 말 중에 특이한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유난히 있는 현상입니다. 머리 좋고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머리로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삽니다. 근데 낙천성은 없죠. 이게 무슨 뜻이냐? 꼬여있다는 뜻이에요. 회로가. 머리숱은 좀 나쁜 것 같지만 낙천적인 아프리카 분들은 단순해. 근데요, 벌써 딱 느낌이 이래요. 전 세계에서요, 사람을 평가할 때 심플하다, 단순하다라고 평가했을 때 이걸 제일 나쁜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꼬여있는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영어권, 아프리카도 아니고 영어권만 해도요, 그 사람 성격이 어때? 야, 톰 성격 어때? 라고 했을 때 단순하다라는 측면에서 입각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좋은 찬사입니다. 영어에서 사람 표현할 때요, 야, 톰 어떤 사람이니? 이럴 때 최고의 찬사가 이거죠. 스트레이트 포워드하네요. 제일 좋은 뜻이에요. 네. 꼬였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대화는 믿을만하다는 얘기까지도 되고 최고의 찬사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단순하다는 게 정말 큰 욕이죠. 야, 천수 성격 어떠냐? 단순해.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꼬여있어서 꼬여있지 않은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꼬여있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도통 대화가 원래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 말로 번역 자체가 안 되는 감정이 얼마나 미묘한 게 많겠습니까? 아프리카 친구가 얼마 전에 사업이 좀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있길래 야, 보통 뭐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러면 얘네들 이럽니다. 그렇겠지? 고마워, 용기가 난다. 야.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위로가 이렇게 쉽냐. 한국 친구한테 사업 잘 안 된다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러면 이러죠. 재밌냐? 좋아 죽대 이 자식. 값싼 동정 따위는 치워라. 빈정상하죠. 아프리카어로 번역 절대 불가합니다. 영어로도 번역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더 많은 감정입니다. 삐진다. 바이링구얼, 한국어나 영어 혹은 한국어나 스페인어 두 가지 언어를 둘 다 모국어처럼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바이링구얼이라고 하는데,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모국어처럼 쓰는 바이링구얼들한테 야, 너 삐졌지? 아니요? 너 삐졌지? 네.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걔한테 영어를 모국어처럼 쓰는 걔한테 야, 삐졌다 영어로 뭐냐? 이런 다들 이래요. 머리를 극적이면서. 그러게요. 대응되는 단어가 없는. 심지어 1950년대에 나왔던 한영사전을 보면 삐진다가 삐친다죠. 그때는 삐친다가 앵그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이없는 거죠. 앵그리는 너 저리 가 이 자식아 라고 하는 거고, 삐진다는 뭐예요?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그리고 옷차림을 왜 이래? 사실은 다른 걸 삐져 있는데. 자, 이 한국인의 대화는 그래서 내용보다 중요한 게 분위기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똑같은 얘기라도 귀띔으로도 안 들어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용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머리 좋고 열심히 살고 낙천성 떨어지는 민족의 특징입니다. 그럼 그 분위기를 어떻게 맞추라는 얘기냐? 이게 나왔잖아요. 간단해요. 영희 아빠와 철수 아빠의 말을 구분하십니다. 영희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영희야, 너 이번 기말고사에서 평균 90점 넘기면 네가 좋아하는 제주도에 아빠가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철수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철수야, 너 이번 기말고사에서 평균 90점 못 넘기면 해병대 캠프를 보내주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럼 똑같은 내용이 있는 게 뭡니까? 이번 기말고사에 평균 90점 넘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분위기가 다르죠. 영희 아빠는 네가 좋아하는 걸 가지기 위해서 그걸 해야 돼. 철수 아빠는 네가 무서워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걸 해야 돼. 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요, 영희 아빠의 말을 하셔야 될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철수 아빠의 말을 하셔야 될 때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걸 안 지키면
즉 영희 아빠의 말을 하셔야 될 때 철수 아빠처럼 얘기하시거나 철수 아빠처럼 얘기하셔야 될 때 영희 아빠처럼 얘기하시면 어떤 사단이 벌어지냐면 리더가, 부모가, 선생님, 친구가 아무리 진심으로 얘기해도 그 사람한테 의심을 더 많이 받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얘기를 해줘도 그 사람이 더 싫어합니다. 그러니 환장을 모시는 거죠. 그러면 언제 영희 아빠처럼 얘기해야 되는 거니? 언제 철수 아빠처럼 얘기해야 되는 거니? 이게 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수백 케이스 연구했으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수백만 케이스를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시간과 자아만 구분하셔도 그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영희 아빠가 건드리고 있는 게 접근 동기를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접근 동기가 뭐냐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좋아하는 곳에 가고 싶은 모든 종류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영희야 너 이번 기말고사에서 평균 90점을 넘기면 네가 좋아하는 제주도에 아빠가 보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건 접근 동기를 건드리는 아빠죠. 반대로 회피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싫어하는 걸 막아내고 싶은 거죠. 철수 아빠가 그걸 건드리는 거죠. 철수야 너 이번 기말고사 평균 90점 넘겨서 해병대 캠프 가지 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 자식의 대화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의 회의든 기업의 캐치프레이즈나 광고든 심지어 정부의 아젠다까지도 영희 아빠처럼 얘기하셔야 설득의 힘이 강한 데가 따로 있고요. 철수 아빠처럼 얘기하셔야 사람의 마음의 우물을 열 수 있는 힘이 더 강할 때가 따로 있는데 그 수백만 케이스를 다 합하면 이게 그걸 나눠주는 기준이 시간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쪽이 현재입니다. 저쪽이 미래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일들은 지금 해야 됩니다. 결과도 빨리 볼 수 있고 저쪽 오른쪽으로 가는 일일수록 오래 해야 되는 일, 길게 해야 되는 일, 그 일의 결과나 결실도 먼 미래에 볼 수는 있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 해야 되는 일일수록 길게 해야 되는 일일수록 접근 동기, 즉 영희 아빠의 말을 하셔야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아, 이분 얘기 중요하구나. 아, 이분 나한테 진심으로 얘기하시네. 이렇게 중요도와 신뢰도를 막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 결과도 빨리 볼 수 있는 일들은 회피 동기. 그러니까 당신이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한테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있는가를 계속 얘기해 줄 겁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저희들은 지난 20년 동안 수백만 케이스의 인간의 대화를 수천 종 분류해서 이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다 발견하고 보니까 정말 허탈한 건 처음에 저희들이 위대한 발견을 한 건 줄 알았는데 이걸 저희들보다 한 발 앞서 알아내신 저희들의 라이벌이자 위대한 분들이 이미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바로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가 이미 이렇게 다 팔고 계세요. 돈 길게 벌어서 먼 미래에 혜택 보는 은퇴설계 프로그램. 오늘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 오늘부터 990원씩 내서 막으세요. 실손실비보험. 명확하게 다릅니다. 보험회사도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분명 시행착오는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구분을 하죠. 이제 전 세계 모든 보험회사는 은퇴설계 프로그램 가보는 100% 접근 동기만 겁니다. 행복한 노후의 원더풀 가입만 겁니다. 이 법칙을 유일하게 거스른 분들이 한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이신데 30년 후에 카드 끄실래요? 미실래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 광고 시연할 때 가지고 이거 진짜 전 세계의 모든 심리학자들의 이론에 비웃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로 빨리 그만두시라고. 이거에서 한 몇 달 하시다 내리셨어요. 요즘 그 광고 다시 없어졌잖아요. 반대로 실손실비보험망고는 100% 회피동기만 거든요. 이런 걸 안 당하시고. 자, 그래서요. 이 양쪽의 시간의 법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서 신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명만 더, 한 분야만 더. 그게 명의예요. 우리나라에 명의 소리 듣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명의는 왜 명의 소리 듣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병을 잘 고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병 잘 고치려면요, 의술만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왜?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아가 너무 세서
상대방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법이 전 세계 탑입니다. 경력 30년의 전문의를 앉혀놓고도 시골 동네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는 나라예요. 이거 봐, 의사 선생, 내 병을 내가 알아. 야,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명의 되기 위해서 의술보다 중요한 게 환자가 적극적으로 의사 선생님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병을 나게 하는 거고. 자, 근데 환자의 신뢰를 받아서 결국 명의의 반열에 오른 분들은 친절한 명의도 있고 불친절한 명의도 있습니다. 말씀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말씀 거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의학적인 지식이나 기술도 거의 노벨상에 근접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의외로 그렇게까지 대단하지 않고 평범 정도 하시는 분들, 기본 정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뭐가 공통점인지 아십니까? 환자와의 대화에서 저 시간의 법칙을 지켜요. 무슨 얘기냐? 이 명의들은요, 이쪽에선 절대로 접근 동기 안 건드립니다. 이쪽에 뭐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치료,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 투약. 여기서는 이걸 하면 뭐가 좋은가를 절대 얘기 안 하고 오로지 여기서는 단호하게 이걸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가만 계속 얘기합니다. 단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명의들의 특징이 뭐냐? 이 환자의 긴 소망을 살펴요. 예를 들어서 이 환자분이 70대 중반의 어르신인데 70대 초반까지 너무너무 등산을 좋아하셔서 북한산 정상 올라가는 게 낙이었던 분입니다. 근데 관절염으로 얼마 전부터 못 올라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제일 오랫동안 좋아하는 게 북한산 정상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걸 딱 의사가 파악을 하고 나면 첫 번째 왔을 때, 두 번째 내지는 내원했을 때, 세 번째 내원했을 때까지 여기서 이렇게 단호하다가도 한 네 번째쯤 왔을 때 이때 한번 여기를 건드려요. 어르신, 이 치료 받으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이 치료 꾸준히 한 2년만 더 받으세요. 그러면요, 어르신 좋아하시는 북한산 정상 이제 다시 올라가실 수 있어요. 이러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울어. 내가 선생님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는 의사 선생님을 전문용어로 돌팔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약 드시면 북한산 정상 올라갑니다. 약장수죠? 인간은 기본적으로요, 지금 당장의 일을 시킬 때 너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있는 거야 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는 리더로부터 움직일 만한 동력을 얻고요. 그리고 그걸 오랫동안 하면 네가 소망하는 것 중에 무언가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과 오래 할 힘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법칙을 지켜줄 때 이 사람들은 그 부하나 그 리더나 그 보스에게 왠지 모를 자꾸 설득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이게 오늘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게 더 재밌는 그 변수죠. 자아라고 하는 변수를 생각하시면 또 내가 영희 아빠의 말과 철수 아빠의 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와 우리. 참 재밌는 게요. 우리 문법적으로는 1인칭 대명사로 합니다. 1인칭.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자아예요. 그런데 단수와 복수죠. 인간은 참으로 재밌게도 나라는 자아도 있고 우리라고 하는 자아도 있습니다. 이게 왜 구분이 되냐면요, 실제로 심리학적으로도 인간은 나로서 생각할 때와 우리로서 생각할 때 가치가 달라요. 나는,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영희 아빠 말을 듣는 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좋아하는 걸 가져서 기쁘고 행복해지고 싶은 자. 우리는 철수 아빠의 말을 귀담아듣습니다. 나쁜 걸 막아내서 안전과 평화를 지키고 싶은 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식당에서 혼자 음식 드실 때는 당연히 메뉴판 펼쳐놓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고르죠. 근데 정상적인 직원이라면 우리 부서를 대표해서 회식 장소를 골라와라 이러면 욕 안 먹을 때를 골라와야 합니다. 근데 이 나와 우리라고 하는 자아가 각기 다른 아빠의 말을 듣는다는 걸 당연히 그렇겠네. 그래. 근데 그게 뭐가 이상해? 이 자아를 구분해서 실제로 말을 하는 사람이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1%가 세일즈의 신들이에요. 저희들이 분야를 만듭니다.
이 최상위 1% 세일즈의 제왕들은요, 영업의 신들, 이런 사람들은 혼자 온 손님과 일행으로 온 손님한테 각기 말이 다릅니다. 같은 제품을 파는 거예요. 혼자 온 손님, 나로서 왔거든요. 일행으로 온 손님, 우리로서 왔잖아요. 말이 달라요.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수입차 딜러들, 그러니까 왜 어마어마하게 1년 인센티브만 10억 넘게 받는 전설적인 수입차 딜러들의 언어를 분석해보고 깜짝 놀랐죠. 혼자 온 손님한테는요, 이 자동차의 에어백이 몇 거고 이 자동차가 얼마나 안전하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오로지 혼자 온 손님한테, 나로서 왔으니 오로지 혼자 온 손님한테 이 자동차로 귀하의 품격이 얼마나 올라가는가를 계속해서 얘기해줍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요. 손님, 수입차는 승차감보다 중요한 게 하차감입니다. 막 이런 얘기도 해요. 탈때 좋으면 뭐 하냐면 내릴 때 못 써야지. 근데 손님들이, 혼자 온 손님들은 이 얘기 그냥 다 푸떡떡 넘어가요. 근데 그 손님이 그 다음날 가족을 데려옵니다. 우리로서 오죠? 그러면 손님, 이 자동차 타시면 덤프트럭이 와서 들이받아도 안 죽습니다. 에어백도 되게 나의 자동차는 멋지고 나의 품격을 높여서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야 되지만 나를 포함한 우리가 타는 자동차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안전해요.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백화점 1층에 가면 또 전설적인 판매 제왕, 판매 여신들이 있죠. 화장품 코너에서. 저희가 정말 많은 브랜드의 정말 많은 백화점에서 화장품 판매하시는 분들의 언어를 분석합니다. 각 지점의 판매 1등은요, 똑같아요. 나와 우리를 구분합니다. 나, 혼자 온 손님이죠? 우리로 온 손님이죠? 화장품은 두 가지 디멘전이 있잖아요. 뷰티와 안티에이징. 이걸 구분합니다. 혼자 온 손님한테는요, 뷰티 관련 단어는 훨씬 더 많았어요. 일행으로 온 손님한테 안티에이징 관련 단어는 훨씬 더 많았어요. 제가 서울 신세계 본점에서 전설의 판매 여신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분한테 그분의 언어를 분석해서 보십시오. 혼자 온 손님한테, 김주인님, 혼자 온 손님한테 뷰티 관련 단어 엄청 많이 쓰시네요. 안티에이징 관련 단어를 우리 일행으로 손님들한테 엄청 많이 쓰시네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과학적인 분석을 하는 제가 놀랍지 않습니까? 라고 칭찬받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렸는데 저를 그렇게 쳐다보십니다. 딱 표정이 이래요. 하여튼 저 교수라는 것들은 같은 얘기도 되게 어렵게 만들 테니까 이러면서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다든지, 교수님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요, 혼자 온 손님한테 그냥 이쁘다 그래요. 몰려온 손님, 일행 온 손님한테 그냥 어려 보인다 그래요. 그 팔려요, 화장품은. 제가 고개 숙이네요. 역시 고수십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를 좋아하는 거 나왔죠. 이게 나와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수록 이걸 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막을 수가 있고 어떤 걱정을 덜어낼 수가 있는가를 말씀하셔야 이게 바로 그냥 신뢰를 받는 길이 됩니다. 반대로요, 1대1로 앉아서 대화를 할 때 이제 나의 톤의 변화를 줘서 그걸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좋은 걸 가져올 수 있는가로 대화를 바꿔주셔야 그 사람의 얘기에서 매력과 활력을 느끼죠. 그런데 이것도 참 놀랍게도 95% 이상 거꾸로 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수록 어필하고 싶은 나의 마음이 없어서 이거는 이거 좋고 저거 먹고 저거 좋고 이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신뢰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반대로 비장해져서 1대1로 대화할 때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또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얘기를 피곤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자, 이 시간과 자아. 저는 오늘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고 머리 좋지만 꼬여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서 대화가 어려운 우리 한국인들의 대화가 얼마나 분위기가 중요하고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얘기가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거기서 그 가운데 인간의 두 동기,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를 어떤 말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분위기를 내 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시간과 자아를 고려하시면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희 디즈니 약사들의 지난 30년 연구를 한번 감히 요약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긴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너무 호흡을 잘해주셔서 제가 즐겁게 강연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아도 되죠? 네. 제가 질문 받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지금 여쭤보려고 해서 질문 받아도 되는지 질문 드리려고 해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너는 똑바로 하고 있니? 뭐 다 괜찮습니다. 네.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안 주셔도 저는 한 2분짜리 앵콜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항상 데뷔를 해서. 이게 질문, 네? 그 앵콜을 바로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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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질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새 보면은 지금 사실 사회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경제적으로만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사실 지금 경기가 사실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들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이제 기업을 CEO분들이신데, 가장 중요한 게 현재의 상황에서 직원들한테 표현할 때 가장, 이제 좀 천재하고 이제 미래에 대한 두 가지 얘기를 좀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할 때 가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툴 하나만 얘기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CEO로서 네. 이게 사실은요, 제가 대표님이랑 제가 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 앵콜이 이거거든요. 앵콜이 이거예요. 뭐냐면, 자, 한국 문화, 특히 한국 문화가 이 두 자아 중에 아주 놀라울 정도로 두 번째 자아만 씁니다. 나를 안 쓰고 우리만 씁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와이프라고 하는 이 기괴한 표현을 우리나라만 씁니다. 이거 영어로 말하면 놀라운 표현인데요. our 와이프예요. 우리 와이프라고 그래요. 근데 혼자 사는 사람도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그러죠. 무당동료 외동딸인데도 우리 아빠라고 그러죠. 그렇죠? 대표님들도 우리 회사라 그랬지 내 회사라 그러면 큰일 나요. 예금도 우리 은행에 예금하시고 굉장히 우리라고 하는 자아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문화를 관계주의라고 해요. 관계주의. 근데 이 관계주의 문화는 일본과 같은 집단주의랑 아예 다른 문화입니다. 완전 다른 문화예요. 일본은 집단주의는 집단이 곧 납니다. 그래서 자아가 간단해요. 그러니까 집단주의는 집단의 우두머리만 제거하면 전쟁 끝나요. 일본 영화들을 보면 그래서 장엄하게 왕이 딱 죽고 끝나잖아요. 모든 사람들 항복하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언제 왕 잡아서 전쟁이 끝납니까? 왕 잡으면 그때부터 전쟁 시작됐지. 그죠? 왜냐하면 관계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일에 조찬장을 듣는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사라지는 우리죠. 오늘 동창회 가시면 4시간짜리 우리 있고, 그 다음에 주말에 가족분들이나 친척분들 만나면 또 8시간짜리 우리가 있고, 이게 우리의 종류는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서 행동을 종잡을 수가 없냐면, 내가 동창회 갔는데 갑자기 우리라고 하는 관계에서 내가 서열 꼴등이에요. 전부 다 10년 선배들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는 노예처럼 굴면 되죠. 근데 동창회를 갔는데 내가 제일 나이 많은 선배예요. 그럼 난 진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다중인격자들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근데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관계에 의해서 나는 계속해서 설정해 나가죠. 얼마나 미묘하고 복잡합니까? 그런데 이 관계주의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암시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리더해야 되는 말이죠. 외국에서는 안 쓸데없는 말입니다. 야, 나 좀 도와줘. 도와달라는 건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끼리 도와달라는 거죠.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리더가 도와달라는 말을 하면 우리 조직의 자원이 바닥났구나, 혹은 우리 리더십에 큰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그 공감과 소통의 아이콘인 오바마 대통령조차도 8년 동안 재임할 때 대국민 연설 중에서 단 한 번도 도와달라는 표현 안 썼어요. 집단주의인 일본도 도와달라는 표현을 리더가 절대 못 쓰게 만듭니다. 왜? 그러면 약한 리더예요. 그렇죠? 그런데 관계주의인 한국에서는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좀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
좀 어렵게 느껴지는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나한테 평상시에 그래서 저는 말도 잘 못 붙이게 했는데 그 어렵게 느껴지던 선배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야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야 경이라 야 나 좀 도와줄래? 하면 예. 또 한 며칠 있다가 야 나 좀 도와주라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나한테 한 3번 정도 하시고 나도 돕게 되면 그 도움이 사소하게 돼도 그 3번째 도움이 끝나고 이 선배가 술 한잔 사주면 딱 이런 얘기가 내 입에서 나옵니다. 앞으로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심리적 거리가 좁혀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에 도와달라는 말은 순간적으로 더 낮은 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나 잠시 까먹고 있었는데 맞아 우리가 우리였지 운명 공동체였지 라는 생각을 자꾸 암시를 줍니다. 전방에서 사단장님들 중에 병사들을 쥐락펴락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무서운 분들이 아니라 심지어 일개 병사들한테 제가 얼마 전에도 그 15사단장 하시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검열을 군사령부 검열을 앞두고 사단 전병력이 몇 명장에 모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사단장님이 참 대단한 분이죠. 자 여러분 우리 부대의 명예를 위해 우리 부대의 역사와 전통을 위해 이런 말 안 하고 야 여러분 앞으로 한 달 동안 여러분 나 안전분 좀 잘 도와주시오 병사들한테 쑥 들어가버렸어요. 그 병사들이 약간 멍해지더라고요. 처음에 뭐지? 투스타가? 근데 한 10초 정도 지나니까 뒤에서 녹색현장창 병장 위주로 애들이 이래요. 도와드리죠. 도와드려. 우리 안장군이 우리 없으면 쓰리사 못 따라. 징병제로 온 것들이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도와달라는 말은 관계의 개선. 부부싸움 하는 다음에도 누군가 하나가 내가 널 용서해 줄게 이러면 더 파탄납니다. 그런데 한쪽이 나 좀 도와줘 잠깐만. 이러면 당연히 도와주고 기부 그 관계가 회복돼요. 도와달라는 말, 그렇죠? 비굴하지 않지만 진심을 담아서 리더가 야 너희들 나 도와줘 이러면 굉장히 강한 효과, 긍정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그게 우리나라, 우리를 좋아하는 관계주의 문화에서 나는 거죠. 사람을 창조적으로 만들 때도 그렇습니다. 너 문제를 해결해봐. 너 묘안을 가져와봐. 이러면 한국 사람들 잘 못합니다. 근데 야, 얘 좀 도와줘봐. 이러면 그럴까요? 하고 주식들이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걸 다른 나라에 있는 어떤 훈수의 문화라고 하죠. 장기 봐도 보고 훈수들 때 똑똑하죠? 지가 들 때 띨띨한데. 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관계주의에서 일어납니다. 한 번쯤은 적재적소에 도와달라는 표현을 한번 진심을 담아서 쫙 쓰시면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이 연구 결과입니다. 네네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기질의 성격과 기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기질은 바뀌지 않는 건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같이 작년, 중장년 이상 넘은 분들은 사회 환경 자체가 네. 좀 안 좋아도 인내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우리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 표현이 좀 서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아이들은 좀 인내하는 환경을 갖지 못해서 그런지 말 한마디를 하면 상당히 반감을 많이 사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으시면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성격은 안 변하지만 성품은 변합니다. 그런데 그 성격에 뭐가 더해진 게 성품이냐면 인내심과 이타성이죠. 그래서 인내하고 이타성을 가진 협동성을 가지게 되면 자기 성격의 장점이 나오고 인내력도 떨어지고 다른 사람과 협동도 못하는 이기적인 성격이 되면 자기 성격의 단점이 더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안 변하지만 성품은 변하죠. 그런데 요즘 친구들이 인내심이 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너도 좀 버텨보자 라고 하는데 자꾸 틱틱 튀겨나가잖아요. 얼마 전에도 아산병원 병원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 요즘 20대 중반 간호사만 보면 돌아버리겠다. 얘네들이 그냥 오프도 아닌데 그냥 나가버린다. 환자가 있는데도 자기 6시간 퇴근이니까 6시에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버텨보자 라고 하는 말과
언제까지 버텨보자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말인데요. 요즘 친구들이요, 예전에는 좀 버텨보자라는 말을, 그래 6개월 동안은 버텨보자라고 해석을 했다면, 요즘 친구들은 좀 버텨보자라는 말을 뭐야 한 10년 버티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 기간을 더 넓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리더나 선배가, 온 부모가 야 조금만 더 힘내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1년 정도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제네레이션, 그 세대가 가지는 시점을 안 붙여도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왜냐? 옛날에 수명이 짧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야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자 이러면 한 1년 정도겠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고 해요. 근데 지금의 아이들은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야 조금만 더 버텨보고 힘내보자 그러면 말하는 분은 한 1년쯤 말 안 해도 1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뭐 10년, 20년, 30년?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꼭 그것까지도 얘기해줘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점과 장소 같은 자질구레한 정보 있잖아요. 그런 걸 조금 섞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게 리더나 어른이 하기에는 좀 민망해요. 그렇잖아요. 야, 좀 힘내자 이러면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러면 서로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야, 우리 한 3분기만 좀 힘내보자, 응? 뭐 할 때까지만 좀 힘내보자 라고 하면은 조금 격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젊은 세대일수록 격이 떨어지는 건 개의치 않지만 얘기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건 조금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게 세대가 점점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똑같은 시간이라도 좀 길게 살아가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더 리더가 보는 것보다 길게 잡죠. 그래서 뭘 하자, 좀 힘내자, 버텨보자, 조금만 견뎌보자 이런 말을 하실 때 6하 원칙 있잖아요. 6하 원칙이 얘기하는 단서를 조금 더 친절하거나 조금 더 떠먹이듯이 주시면 의외로 그 친구들이 내가 원하는 쪽의 의도를 따라와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 밤에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다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때 리더가 3시간을 못 버티고 튀어나가는 간호사들 보고 화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30분만 더 있으면 되는데 30분만 더 병원에 남아주고 있으면 인수인계와 환자를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버텨지는데 그 30분을 못 태어나고 6시 반에 나가지 않고 6시에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무책임하다고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수많은 병원장들이. 그럼 30분을 얘기하시라. 그 30분을 얘기하시니까 병원장들은 30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은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3시, 4시간 후 언제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모릅니다. 특히 요즘 친구들은 조금 더가 정도가 아니라 텍스트 기반 위주가 아니라 이미지 위주의 프로세싱을 하는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유튜브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 생생함과 구체성이 떨어지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숨은 뜻을 캐치하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그 시대의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조금 더 살살을 붙여주시면 의외로 잘 따라옵니다. 저도 참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연구물도 찾아보고 직접 해봐서 요즘 조금 저도 나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